이것은 극도로 변태적인 사건으로 한때 리아오닝성 3호 공안 사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범인은 11년 동안 범행을 저질렀으며 선양, 태링, 상하이 등지를 돌아다니며 살인, 강간, 강탈을 저질러 여러 사람을 죽이고 살해했으며 여성을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사회적 피해와 영향은 엄청 큽니다. 검찰 기관의 기소장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살인, 강간, 강도 범죄가 34건 발생했으며 그중 4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강간당했고 강도한 금액만 600만 원입니다. 게다가 범인은 커플만을 택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 수법이 흉악하여 단칼에 죽였으며 여성들은 모두 간사당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공안부는 범인의 행동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으며 범죄 심리학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리메이진 교수는 이를 위해 사회화 장애로 인한 범죄 인격에 대한 논문을 특별히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공안부가 중점적으로 주목하며 리아오닝의 원로 경찰들이 깊이 혐오하게 만든 이 연쇄 강간살인범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성장 과정과 범죄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는 왜 특별히 연인을 택해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5월 9일 새벽, 랴오닝성 선양시 선어구 나무나 동쪽 해안에 왕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강둑을 지나다가 풀숲에 남자와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 할아버지는 가까이 가서 보니 두 사람의 가슴에 혈흔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죽은 지 이미 오래된 것이 분명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한 후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커플은 20세 전후이며 두 사람 다 심장이 찔렸습니다. 모두 단칼에 사망했으며 수법은 깔끔했습니다. 이 커플은 2년 전 선양에 와서 취직했고 사회관계는 매우 간단합니다. 원한이나 강도살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긴박한 조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사건 발생 다음 날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월 10일 여전히 나무나의 강가에서 한 커플이 살해당했고 마찬가지로 심장을 찔려 사망했으며 여자는 죽은 후 시신을 간사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가라앉기도 전에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월 11일 북림공원에서 한 부부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3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수법은 완전히 동일하고 피해자는 모두 커플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선양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형사들도 매우 놀랐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소식이 전해지자 선양 시민들 사이에서 큰 공포감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커플들이 외출하여 데이트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데이트 인기 장소인 공원, 강변 등 약속 장소도 텅텅 비었습니다. 범행 방법을 보면 범인은 상습범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오만하여 두려움 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성공안청의 주목을 받았고 즉시 형사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건 해결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방문 조사를 거쳤지만 여전히 소득이 없었고 범인의 체액을 제외하고는 현장에는 몇 개의 희미한 신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 자국에 근거하여 범인의 키는 160 정도로 추정됩니다. 2000년에는 감시시설이 완벽하지 않았고 AI 기술도 보급되지 않았으며 이 3건의 사건은 모두 심야에 발생했고 현장에는 목격자를 찾을 수 없어 사건 해결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후 범인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때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9월 18일 범인은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장소는 여전히 부근하의 강둑입니다. 사망자는 한 쌍의 커플이며 심장이 칼에 찔렸고 여자는 사망 후 납치 및 간사되었습니다. 2명의 사망자는 가지고 있던 재물을 강탈당했고 빨간색 자전거도 분실되었습니다. 사후의 목격자가 경찰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서 30세 전후로 보이는 키 작은 남자가 빨간색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고 혹시라도 군중 속에 숨어 경찰의 사건 처리를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수사 전문가는 범인에 대해 심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범인은 성격이 뒤틀리고 변태적이며 정상적인 인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그는 매우 강한 심리적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우 강력한 반탐지 능력입니다. 이후 랴오닝성 카이 위안시에서 7월에 유사한 살인사건이 3건 더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DNA를 이용하여 카이 위안시에서 발생한 3건의 살인사건과 선양에서 발생한 4건의 살인사건을 동일한 범인의 소행으로 확인했습니다. 카이 위안시의 첫 번째 사건에서 피해자는 커플이었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한 명의 여성만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즉시 도망쳐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온 가족이 멸문당한 사건으로 범인은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여주인의 여동생도 호미로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인의 머리가 완전히 변형된 상태에서 간사를 가했습니다. 리아오닝성 공안청은 위의 사건을 정식으로 통합하여 수사하며 이를 리아오닝성 3호 대형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조용했던 선양을 다시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2000년 10월 범인이 다시 범행을 중단했고 경찰의 단서도 중단되었고 1년 후 다시 살인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말 선양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선양농업대학의 원림실습기지로 부부의 시신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소지품이 약탈당했습니다. 2002년 10월 17일 새벽 한 시민이 선양림원 실습기지 식물원에서 남녀가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동릉구 마관교에 사는 남성 이 씨와 천주산 커뮤니티에 사는 여성 천 씨였습니다. 범인은 이 씨의 목을 2번 찔렀고 여성 천 씨의 목과 등을 3번 찔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동맥을 찔려 큰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중 천 씨는 성폭행을 당했고 보라색 자전거도 사라졌습니다. 경찰의 분석에 따르면 살인, 강간,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한번 선양시 공안국과 리아오닝성 공안청에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즉시 정예 경찰력을 조직하여 철저한 조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사 및 기술 연결을 통해 이 일련의 악성 사건이 모두 한 사람의 소행임을 발견했습니다. 2002년 선양시 공안국은 이 사건을 제54호 사건으로 확정하고 핵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공안부서에 조정해 각 지역의 특별조사를 통해 1998년 말부터 2002년까지 이 범인이 선양, 카이위안, 태링 등지에서 최소 30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이후로 10여 명의 여성이 모욕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일련의 대규모 강도 살인사건은 리아오닝성의 10대 주요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성 및 전국의 형사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바짝 뒤쫓고 있는 동안 범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2003년 1월까지 이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선양시 황구구 왕가향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자 주인 이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2번 찔려 중상을 입고 쓰러졌고 이후 아내도 살해된 후 강간당했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구조 덕분에 남자 주인 이 씨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씨의 회상에 따르면 범인은 앞뒤로 3시간 동안 집에 있었고 범인의 모습도 분명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피부색이 검고 왼쪽 얼굴에 3개의 붉은 점이 있고 여튼 콧수염의 말투로 봐서는 아마도 철령 지역의 억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의 설명에 따르면 형사 수사 전문가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범인의 몽타주를 그린 후 전성의 각급 공안기관에 보냈으며 동시에 거리 곳곳에도 범죄 용의자의 몽타주가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갔지만 사건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2003년 7월 선양시 공안국 다둥구 공안분국 구치소에서 중요한 단서가 전해졌습니다. 다둥구 치소의 유 경관은 오토바이를 강탈하다가 체포된 수감자 조 씨가 심상치 않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 씨가 사상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유 경관은 즉시 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조 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인내심 있는 대화 끝에 조 씨는 마침내 왕창이라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조 씨의 말에 따르면 왕창은 30살이 넘었고 태링 카이위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왕창은 키가 작고 매우 무자비하며 공원과 강역에서 여러 번 범행을 벌였습니다. 외출할 때 왕창은 항상 칼을 차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며 노란색 고무신을 신습니다. 조 씨의 회상에 따르면 그는 왕창이 피범벅이 된 목걸이와 매우 비싼 시계를 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당시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작년 여름 비 오는 날 왕창이 조 씨에게 강도짓을 하자고 계획했다가 시기가 좋지 않아 포기했다고 합니다. 사후에 왕창은 그에게 자신의 강도 경험을 이야기하며 비 오는 날에는 공원에 있는 정자로 가서 목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가 왕창의 상황을 보고한 후 소장은 즉시 다둥구 공안국에 업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의 신중한 분석에 따르면 이 왕창의 다양한 특징은 일련의 사건 중 용의자와 매우 유사합니다. 연쇄살인마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경찰은 곧바로 왕창 검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3년 7월 14일 수사관들은 개원으로 달려가 왕창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마자체에서 범죄 용의자 왕창을 체포했습니다. 신문 결과 왕창은 1992년 이후 절도, 살인, 강간, 강도 등의 범죄 사실을 차례로 자백했습니다.
왕창은 1975년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고 민족은 만주족입니다. 2살 연하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류펑샤는 성실한 농촌 여성이고 아버지 왕쇠권은 마을에서 유명한 술꾼, 도박꾼, 불량배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도박을 즐깁니다. 류펑샤는 결혼 후 온갖 굴욕을 겪었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류펑샤가 맡았습니다. 여기에는 들판의 힘든 농사일도 포함됩니다. 왕창의 기억 속에서 그의 어린 시절은 가족의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포악하고 잔인하여 도박으로 집안의 모든 돈을 다 잃어 식량조차 없었습니다. 이기면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지면 모자한테 화풀이합니다. 때리고 욕하는 것은 다반사이며 때로는 무릎을 꿇는 벌을 받기도 합니다. 한 번은 큰 눈이 내려 모자가 한밤중까지 눈밭에 꿇어앉아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밥을 먹고 새 옷을 입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5살 되던 해 한 번은 아버지가 사온 돼지머리 고기 안주를 보고 몰래 한 조각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그의 뺨을 몇 대 때리자 피가 금세 입과 코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왕창이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링거를 맞자마자 아버지는 의사의 어떤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왕쇠고가 아내를 향해 말하길 진찰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술을 한 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왕창이 8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결국 참다 못해 이혼하고 6살 된 남동생은 어머니를 따라 고난에서 벗어났지만 왕창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창은 고아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고 밥도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이웃집 밭에 가서 무, 고구마, 감자를 훔치며 허기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버지가 도박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었고 그 사람을 심하게 때려 1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간 후 왕창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에 보내졌지만 노인들은 왕쇠꼬를 매우 싫어했고 그 증오심이 자연히 왕창에게도 돌아왔습니다. 왕창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엄청 무서웠고 밥도 잘 안 주고 한 번은 케이크를 한 조각을 먹었다가 할머니는 왜 죽지 않았느냐고 하셨고 언젠가는 아빠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억압적인 환경에서 왕창은 일찍이 의지할 곳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9살 되던 해에 왕창은 집을 떠나 방랑한 생활을 시작했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리에서 우연히 어머니 류펑샤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때리고 꾸짖는 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그 후 왕창은 어머니를 따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어머니의 재혼이었습니다. 사춘기이고 남자아이인데 어머니가 의붓아버지 집으로 재혼하면서 정상적인 아이들의 심리도 변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왕창은 방목식 생활에 들어간 셈이었고 혼자서 선양으로 자주 갔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빈둥빈둥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구걸했고 밤에는 기차역에서 잡니다. 처음 선양에 도착했을 때 왕창은 하루 종일 선양역 일대에서 빈둥거렸고 타이위안 거리에서 거지 노릇을 했습니다. 왕창은 키가 작고 신입이라 거지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심한 구타 때문에 몸은 항상 멍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창은 맞아 기절했는데 깨어났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이를 악물고 기차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복하지 않았고 맹세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나만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나중에 연쇄살인마로 변하여 사람을 죽일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인함은 이렇게 조금씩 연습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왕창은 그동안 지켜보고 있던 30대 후반의 왕썰린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이렇게 구걸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차라리 나를 따라 기술을 배우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말하는 기술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왕창은 이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적어도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창은 정식으로 그 남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지갑을 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지갑을 열었을 때 왕창은 겨우 400원을 훔쳤지만 사부님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사부님을 따라 2년 동안 다니면서 그의 기술은 날로 뛰어나서 한 번에 최대 80만 원을 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1991년 6월 왕창은 도적질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2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 왕창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부님도 찾지 않았고 바로 선양 기차역으로 가서 전에 같이 지내던 무리랑 어울렸습니다. 왕창은 도적질하는 일이 힘들고 돈도 적다고 생각해서 강도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구매한 뒤 목표를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강도는 1993년 가을 어느 날 밤 2시 시경 타이위안 거리의 한 골목에서 왕창은 30대 남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달려들어 공격해서 그 남성을 쓰러뜨렸고 양복에서 400만 원을 강도했습니다. 이 재미를 본 후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범죄도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강도짓을 할 때 왕창은 항상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언젠가는 자신을 신고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무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몇 명을 데리고 함께 일했습니다. 왕창이 동료를 찾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같은 고향 사람, 둘째는 집안의 빈곤, 셋째는 나이가 어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상대의 가정에 대해서 잘 알기에 가족을 협박하면 자신을 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창에게 이끌려 나온 사람은 양싱보, 자오진펑, 다이준과 탄타오, 탄융 형제 등입니다. 선양에서 범행하는 동안 그들이 살고 먹고 쓰는 것은 모두 왕창이 책임졌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기자 왕창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자주 그들을 데리고 선양의 몇몇 공원을 돌아다니며 목표물을 찾았고 가짜 경찰복을 구입해서 경찰을 사칭하여 사기를 쳤으며 나중에는 아예 연애하는 남녀를 보면 강도를 감행했습니다. 1994년 여름 어느 밤 10시경 왕창 등은 남호공원에 몰래 도착하여 호숫가의 한 외진 곳에서 한 커플을 발견하고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그들은 칼을 꺼내 이 남녀를 찔러 그들을 호수에 빠뜨렸습니다. 범행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왕창은 부하들의 담력과 능력을 키울 의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청년공원에서 한 쌍의 젊은 남녀를 만났을 때 그는 양싱보와 다이준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한참 동안 뒤척였지만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왕창은 손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남자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 남자는 쓰러졌고 여자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할 때 바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금품을 뒤졌고 결국 왕창은 여자를 옆 숲으로 끌고 가 강간했습니다. 1994년부터 왕창은 한 무리의 동생들을 이끌고 선양, 태링, 카이위안, 베이징 등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돌아다녔습니다. 많이 빼앗으면 왕창은 범행 중 각자의 행동에 따라 약간의 용돈을 주어 그들이 끝까지 자신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왕창이 늘 걱정하는 건 필경 여럿이다 보니 이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할까 늘 걱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996년 초 정말 누군가가 그를 신고했습니다. 당시 왕창은 이를 악물고 버티며 경찰을 사칭하여 사기를 쳤다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다른 건 전부 부인했습니다. 경찰들도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할 수 없이 자백에 근거하여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 일로 왕창은 큰 사건을 하려면 무조건 혼자서 하는 게 안전하다고 결심한 그는 두 번째로 감옥에서 석방된 후부터 점점 더 대담하고 미쳐갔습니다. 1998년 12월 4일 왕창은 반년 앞당겨 석방되었습니다. 출소한 그날 밤 그는 곧장 선양 나무나 쪽으로 가서 한 젊은 여성이 강가를 산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올라가 나무 막대기로 그를 쓰러뜨리고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왕창은 선양시타 지역에서 한 젊은 여성을 쇠막대기로 쓰러뜨린 후 강간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첫 해 동안 그는 자신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이 20여 건에 달했고 10여 명을 죽였으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10여 명에 달했습니다. 왕창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점차 잔인하고 욱하는 성격과 보복 심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중도의 어떤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호감이 있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심한 구타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에 강간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왕창에게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전부 죽였습니다. 게다가 엄청 보기 흉하게 죽였고 일부러 죽은 후에도 그들을 몸을 노출시켰습니다. 평화구 해방영화관 근처에 세탁소가 있는데 평소 왕창은 이 가게의 단골입니다. 왕창이 범행을 저지를 때는 항상 옷을 후지게 입고 다니기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가게 사람들은 항상 왕창을 무시하고 가격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눈치가 빠른 왕창이지만 화가 났지만 그동안 참고 지냈던 것입니다. 2000년 8월의 어느 날 왕창은 돼지 잡는 칼 2자루를 들고 세탁소를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릴 때는 할머니가 열었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는 확인한 후 칼로 찔러 넘어뜨렸습니다. 상처를 감싸며 왜 그러냐고 묻자 왕창은 당신 집 사장님이 비싼 값을 요구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고 할머니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라는 말에 왕창은 당신들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 라고 대답한 뒤 이어서 몇 차례 더 찔러 죽였으며
그녀의 귀에 있는 금귀걸이와 현금 몇만 원을 강도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사건부터 왕창은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창은 확실히 여러 번 사복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물을 줍는 척하거나 남장 여자인 척하거나 사랑을 속삭이는 척했습니다. 며칠 밤 왕창은 부구나 옆에서 사복경찰 한 쌍을 보았습니다. 첫날은 그곳에 있었고 둘째 날도 같은 곳에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계속 갔지만 미련한 경찰은 자리를 옮기지 않았고 누가 봐도 그건 잠복 근무하는 경찰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러한 상황이면 범행을 멈출 텐데 역시 왕창은 남달랐습니다. 너희가 이쪽을 지키면 나는 다른 쪽에서 범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경찰에 잡힐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2000년 8월의 어느 날 새벽 1시경 왕창은 공사가 끝난 서탑의 한 건물에 올라갔다가 2층의 한 방에서 한 여성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 옆 방에는 8명의 이주 노동자 같은 남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여자의 침대 앞으로 다가가서 쇠파이프로 머리를 쳤습니다. 그 상태에서 강간을 한 뒤 옷을 뒤져 현금을 강도했습니다. 왕창이 건물 밖 비계를 따라 계단을 내려왔을 때 경찰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와 몸에 지니고 있던 돼지 잡는 칼을 급히 던졌고 몇몇 경찰이 다가와 왕창의 몸을 수색하며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왕창은 도매시장에 가서 일하다가 집에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경찰들은 그가 입은 복장을 보고 그럴듯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칼을 몰고 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왕창은 범죄로 생계를 이어갔고 연쇄살인마가 되었습니다. 나중엔 사람을 죽이지 않거나 강도짓을 하지 않으면 답답할 정도로 변해갔습니다. 2000년 5월 9일, 10일, 11일 연속으로 3일 밤 동안 3쌍의 남녀를 죽이고 몇만 원을 강탈하고 2사람을 강간했습니다. 범행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신도 자신의 심리가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질에서 자극과 쾌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경찰과 힘겨루기도 했습니다. 2000년 7월의 어느 날 밤 왕창은 카이위안시 교회향 쉬타이촌을 거닐며 돈을 좀 구하려고 했습니다. 한 양계 농가의 집으로 걸어가 칼로 이 집의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돌에는 17살짜리 소녀와 부부 3명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왕창은 앞으로 나아가서 곡괭이 끝으로 남자의 관자놀이를 한 번에 들이댔고 이어서 2 여자의 머리를 두드렸습니다. 이 3사람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후 그는 집 안을 한바탕 뒤졌지만 돈을 찾지 못하고 그 소녀를 마당으로 끌고 가서 자신의 셔츠로 머리 위에 덮은 후 간사했습니다. 사건 후 왕창은 곡괭이를 현장에 던졌고 즉시 카이위안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단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아침 한 남녀가 다둥구 더성로 린칭샹의 부구나 서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는 덕승로 근로 골목에 사는 이 씨와 대동구 공농로에 사는 유 씨.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2사람 모두 왼쪽 가슴과 목에 칼을 맞았고 칼이 심장을 정확히 찔러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2 피해자의 주머니가 뒤척였고 유 씨는 강간당했고 항문과 질환에 전객이 있었습니다. 유 씨의 빨간색 자전거가 살해된 후 도난당했습니다. 2002년 10월 17일 새벽 한 시민이 심양농업대학 삼림학원 실습기지식물원에서 한 씨의 남녀가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자는 동릉구 마광교에 거주하는 이 씨와 천주산 단지에 거주하는 천 씨입니다. 범인은 이 씨의 목에 2번, 천 씨의 목과 등에 3번 칼을 찔렀습니다. 2사람 모두 동맥을 뚫어 출혈로 사망했고 천 씨는 강간당했습니다. 천 씨가 타고 온 보라색 자전거가 분실되었으며 경찰은 살인자가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왕창은 이미 멈출 수 없었고 계속해서 큰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일을 하려면 총 1자루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창은 한때 은행의 현금 수송 차량을 강도할 생각을 했습니다. 선양의 현금 수송 차량 강도 사건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아직 그렇게 큰 능력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전당포나 금은 장신구 가게를 강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왕창은 800만 원을 가지고 광저우로 가서 총을 사기로 합니다. 하지만 한 친구의 조언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총을 매매한 사람이 경찰들이 잠복한 것이면 바로 체포될 수 있다고 했기에 결국 총은 포기했습니다. 처음 살인을 할 때부터 왕창은 언젠가는 법망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모으지 않고 돈이 있으면 다 씁니다. 현장이라는 복장을 많이 입는 이유는
밤에 범죄를 저지르는 작업복으로 일부러 더럽히고 찢어진 것입니다. 범행 후에는 항상 고급진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왕창의 주요 소비는 마작을 하거나 아가씨를 찾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의 좋은 피를 물려받아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평화구에 많은 마작관에 가봤고 가장 많은 날에는 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아가씨를 찾는데도 많은 돈을 썼고 한때는 아가씨를 위해 집을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왕창은 선양의 한 호텔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여대생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몇 번 방문했으며 매번 소비할 때마다 수십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가끔 그는 기분이 좋으면 종종 아가씨에게 30만 원의 팁을 주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왕창은 1992년부터 도둑질을 시작했고 1995년 1월 22일부터 살인을 시작하여 2003년 7월 14일에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총 범행 수는 100건을 넘었습니다. 악질 사건만 34건을 넘었고 전후로 최소 45명을 살해하고 18명을 강간했습니다. 그 죄악의 정도는 끔찍합니다. 2005년 3월 23일 아침 8시 류펑샤는 막내 아들과 함께 법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왕창이 이번 재판 후에 즉시 선고와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류펑샤는 새로 산 아들의 옷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손자 샤오위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랴오닝성 3호 공안 사건과 선양시 54호 사건의 주범인 왕창과 4명의 공범이 선양 중급인민법원에 들어섰고 이 대규모 강도, 강간, 살인 사건이 정식으로 재판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4시 50분 선양 중급인민법원 11호실의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재판의 각 단계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약 4일의 재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하루 만에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2건의 강간 사건을 제외하고 주범인 왕창은 검찰이 기소한 범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005년 7월 25일 왕창은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형장으로 압송되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